안녕하세요. 생생토크 그 남자 MC 윤희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선배님을 모시고 재밌는 얘기, 옛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요새 저 이근규 TV가 그래도 네.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 왜냐면 이게 이제 솔직담백하게 그렇죠.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네. 그게 좀 우리 그 구독자들에게 조금 관심이 좀 가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장소연 MC가 주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또 장소연 MC에 못지않는 또 멋진 그 남자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모시도록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페이스북에서 네. 우리 아주 윤희중 MC를 소개를 했더니 관심을 많이 갖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영광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아주 그 힘으로 네. 한번 멋지게 한번 우리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정치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떠세요? 아, 예. 저는 원래는 이제 뭐 사회운동, 시민운동 또는 뭐 학창 시절로 보면 이제 민주화운동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을 겪을 때는 뭐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하지 않았었고요. 그렇죠. 예,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정치인과 관련된 이런 일도 좀 하고 또 방송에서 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사회에 우선 부조리하고 또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이런 사회에 또 많은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개선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돈이 있다 없다 또는 많이 배웠다 많이 못 배웠다 또는 뭐 집안의 배경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공평하게 이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와 또 기회를 갖고 또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뭐 그런 사회가 좋지 않느냐 이런 멋지십니다. 생각을 네. 가지고 있는 게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는 거죠. 그게 또 사실 민주주의의 또 핵심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승자는 승자대로 기뻐하고 패자는 패자대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이게 불공정하면 결국은 이긴 자도 좀 찝찝하죠. 예, 당당하지가 못하고 네. 또 패배자는 승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래서 사실은 공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회를 좀 만들어야 사실은 어느 곳에서 또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든 누구나 다 꿈꾸고 도전하고 또 성공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인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소해가 꿈을 이뤄가지 않겠는가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경제력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법과 제도와 또 문화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을 넓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치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예. 뭐, 멋지십니다. 아니 뭐 MC가 뭐 박수를 치고 그래요. 멋지셔서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뭐 이렇게 돈이 꼭 필요한 거는 맞지만 돈 없이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회에서 많이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도 돈 없이도 자기의 신념과 가치가 명확하면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사회 풍토가 그렇게 그것이 뭐 많이 허용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가면서 역사가 발전하고 또 사회가 또 그만큼 건강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멋지십니다. 저는 정치를 뭐 꼭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대통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되겠다. 제천에서 서울을 가야 되겠다. 또 단양에서 세종시를 가야 되겠다. 목표가 정해지면 자전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뛰어가든 뭐 택시를 타고 가든 뭐 비행기는 타고 갈 거리가 안 되니까 뭐 기차를 타고 가든 어떤 방법이든 가는 것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나 맞습니다. 출발해서 가는 목적지까지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방법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목표를 누구나 다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이 정치의 뭐 하나의 뭐 목적이라고 할까요?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예, 예. 멋지십니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정치하고 싶다는 얘기? 네. 기회 주십시오. 그럼 다음으로 저희 사무실에 가봤었는데 네. 7, 80년대 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서재. 네, 서재. 예, 예. 그 책 어떻게 소장하게 되셨습니까? 네, 저는 저 책과 이근규는 뭐 거의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저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그때 처음 제가 고학을 시작을 했는데 돈벌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신문도 팔고 구두도 닦고 뭐 아이스크림 장사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요. 다만 그때 제 어린 나이에 생각했던 것이 이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는 뭐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거나 문화 환경을 스스로 많이 좀 축적하는 것이 결핍되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한평생 사는 건데. 맞아요. 예, 우리가 네. 뭐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한평생 이래 살아가면서 그 시절에 꼭 필요한 나름대로의 자기가 읽고 싶었던 책도 있고 보고 싶었던 어떤 뭐 문화적 그런 뭐 그림이 됐든 영화가 됐든 음악이 됐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접촉하지 못하고 성장하면 가슴 하나가 어딘가 뻥 뚫린 것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예. 그때 생각에 제가 나름대로 이제 뭐 돈을 좀 벌어서 일정한 부분을 쪼갰어요. 요거는 뭐 책 사보는 거, 요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맛있는 거를 맛있는 동생들에게 사주는 거. 제가 이제 동생이 많으니까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냥 뭐가 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막연히 사볼 게 아니라 내가 책을 사서 보고 그것을 가능하다면 평생 소장을 해서 함께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본 책도 나에게 중요한 책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어렵게 벌어서 직접 산 책이니까 근데 또 보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뭐 라면 상자라든지 또는 뭐 왜 옛날에 보면 이제 과자 상자 이런 것들 그 도매상에서 제가 이제 장사하다가 좀 얻어다가 와. 거기다가 그 책을 빼곡히 쌓아서 네. 벽에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게 책꽂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저 이제 야간 방범이라고 야방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아르바이트인데. 아르바이트죠. 네. 그 이제 공사장에 네. 집 짓는 어느 공사장에 야방을 보게 됐어요. 밤에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거죠. 그럼 그게 좋은 게 뭐냐면 밤새 전기를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거푸집이라는 거 알죠? 거푸집 공사장에서 보면 이제 그 나무 예, 맞습니다. 판넬로다 이렇게 판넬로 임시로 예. 이제 져놓고 비바람만 피하는 건데 네. 거기에 대신 전기장판도 깔려 있고 뭐 전기 있어서 불이 있어서 밤새 켜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둑들이 그 철근이나 벽돌이나 나무 이런 걸 안 훔쳐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방범이에요, 방범. 야간 방범. 그걸 야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느 집에서 이제 한 달쯤 했어요. 집 짓는데 이제 그 공사장에서. 근데 거기에 이제 있는데 그 집에 그 주인집에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뭐 하다가 이제 저한테 제가 학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그 가정교사도 많이 하고 그럴 때니까 저한테 뭐 이렇게 시험 문제 혹은 뭐 궁금한 걸 가져와서 문제도 풀어달라, 이해시켜달라, 설명해달라 이렇게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한 달 정도를 가르쳐줬는데 우연히 이 친구가 반에서 예를 들면 한 30등 하던 애가 10등으로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가 성적표를 받아보더니 아니 이게 뭔 일이고 이런 거예요. 아니 얘가 왜 갑자기 성적이 이렇게 올라갔지? 뺏겼나? 뭐 그렇게까지 아버지가 생각 안 했겠지만 그래서 궁금하니까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그 우리 그 희중이가 뭔 일이 있길래 성적이 이렇게 갑자기 좋아졌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 야방 보는 그 젊은 학생이 밤마다 이렇게 좀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래서 아이고 참 그 덕에 성적이 좀 올라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아버님이 그 목 쑤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고맙다고 순대 있죠 순대하고 이제 간하고 염통하고 뭐 이런 거 삶은 거 내장하고 네. 머릿고기하고 네. 이만큼 쌓고 오셨더라고요. 직접 김이 모락모락 나게 고맙다고. 이제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공부 가르치는 동안은 제가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한테 사온 거랑 똑같지. 선생님은 멋진 선생님이셨죠. 아니 뭐 멋진 건 아니지. 뭐 야전 잠바에 뭐 덥수룩한 그냥 뭐. 근데 그게 최고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먹고 있는데 저보고 그 목수죠. 그 사장님이 저보고 선물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 뭐 어차피 월급은 내가 받는 거니까 야방이라서. 그렇죠. 그렇다고서 뭐 가정교사 한 것처럼 얼마나 칠 수도 없고 그래서 뭔가 혹시 선물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시라고 이제 그래요. 네. 근데 그분은 뭐 그게 덕담 삼아 했는지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게 솔깃해서 그러면요 나왕으로 된 그 나무가 많았어요. 집질나무 이제 내장재로 나왕을 많이 썼었거든. 그래서 나왕 그 판을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120cm 정도로 잘라서 저 좀 달라고 그리고 벽돌을 좀 몇 개 좀 달라고 한 100여 개 달라고 그랬더니 그걸 어디다 쓰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책꽂이가 없는데 그걸 주시면은 제가 저 집에다가 그 나무를 이렇게 대고 꽂고 벽돌을 쌓고 또 나무 놓고 벽돌 쌓고 이렇게 해서 그 벽돌로 이렇게 쌓은 책꽂이를 제가 벽에다가 이렇게 좀 해놓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면서 아주 튼튼하게 아주 두꺼운 나무 나왕에다가 벽돌을 그걸 주셨어요. 와. 그분은 뭐 저한테 책꽂이를 짜줄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짤 수는 없는 것이 제가 이제 한 6개월이나 7개월 있다 또 이사를 다니니까 이 또 방마다 이 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꽂이를 싸달라고 할 수는 없고 해서 그 벽돌로 된 그 나왕 책꽂이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제 책꽂이의 최초의 저의 소장품이죠. 그 나무하고 벽돌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나무 그 판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계세요? 네, 가지고 있어요. 그 대단하신 건데. 제 이제 그 블로그에 가보면 네. 제 서재 나왕으로 된 책꽂이 앞에서 제가 뭐 책 보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도 블로그에 하나 올라가 있고 그래요. 그 제가 한번 꼭 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과 함께 살아온 저의 인생.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예를 들면 닭갈비집 하시니까 네. 닭갈비를 맛있게 먹으면 그것은 뭐 이렇게 소화를 해서 흡수해서 우리 몸에 육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책을 읽으면 책을 읽어서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흘러다니면서 나의 영혼이 되고 나의 감성이 되고 나의 또 많은 추억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영과 육이 있다면 그 영을 다 채워가는 어떤 풍요로운 도구가 책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굉장히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실 내가 이게 책을 이렇게 접질 않아요. 이렇게. 이게 다 좁지 않아요? 안 접어요 저는. 안 접고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뒤집어 놓거나 여기다가 뭘 껴놔요. 이거 책도 이게 하나의 소중한 이제 그 세포니까 생명 같은. 뭐 영혼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효자들 딱 그죠. 이게 우리 여기 우리 윤희중 MC가 접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참 이때 우리 윤희중 MC를 꽤 오래전에 만났잖아요. 네, 되게 오래됐죠. 이때 이걸 보면서 참 감동을 했었어요. 이런 효자도 어딨나. 정말 그 부모님이 이렇게 닭갈비집을 오래 하시면서 자녀들 길렀잖아요. 형제 그렇죠. 남매를. 네.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무릎이 아프고 이제 좀 연세가 드니까 좀 힘이 들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은 원래 그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잖아요. 이두 바꾼 삼두 바꾼이 그냥 다 이렇게 있습니다. 왕자도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언제 보여주면 제가 좋겠어요. 기회 되면 한번 만들어가지고 좋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헬스 트레이너고 사실 PT 체조의 전문가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1대1 전문입니다. PT 체조를 가르치는 아주 최고의 전문가니까. 감사합니다. 뭐 우리끼리 얘기하면 좀 속된 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네. 거기다 또 구기 종목 뭐 축구, 농구, 뭐 운동 너무 좋아하잖아요.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농구를 또 그렇게 좋아한다. 농구, 축구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MC를 내가 너무 좋아해서 네. 이렇게 많이 연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 하던 일을 다 접고 네. 부모님 밑에 가서 그 참 닭갈비집의 일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험한 일이죠. 힘들어요. 뭐 손님도 접대해야 되고 다양한 손님들 그죠? 맞습니다. 또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손님. 그렇죠. 별의별 손님들 다 있고 착한 그러니까. 손님도 있고 좋은 분도 있고. 그렇다고 뭐 일하는 사람이 뭐 짜증내고 내 성질대로 할 수도 없잖아.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부글부글 끓죠. 네, 맞습니다. 맞아. 그래서 축구를 해야 돼요.
맞아요. 던져야 돼요. 발로다 던지고 발로 차버리고 차야 그냥 돼요. 막 최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에요. 음식 그렇죠. 그 외식업에 거기서 종사한다는 게 참 젊은 나이에 그거 참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라고요. 아. 그래서 사진 찍고 여기다 써냈는데 워낙 운동을 좋아해 예. 체력이 넘쳐나서 싱글 늘 싱글벙글 활기차고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한다. 네. 온종일 일하고도 여전히 생기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써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체력이 국력이다. 맞습니다. 네. 체력이 있어야지 뭐든 네, 다 할 네. 수 있으니까. 이 책이 제가 이 책을 한 10,000권 정도 이걸 팔았어요. 아, 만 권 팔면은 네. 이제 한 권에 10,000원씩인데 네. 제가 이거 영업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게 10,000권씩인 10,000권을 팔면은 10,000원을 10,000권에 팔면 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10,000권을 다 팔았는데 그 중에 이걸 보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혹시 알아보시는 사람 있더라고요. 있죠? 네. 닭갈비집 오면은 예. 예. 책에서 봤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네.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예요. 이 책에 아무나 넣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책은 한번 이렇게 인쇄해 놓으면 어쨌든 우리 영원히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아무런 글이나 또 함부로 막 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골라서 정선해서 쓰는 거고 또 그 쓴 사람이 자기 책임을 갖고 쓰는 거거든요. 그 책 하나하나가 이 글을 쓴 사람들의 굉장히 영혼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제가 귀하게 여기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저도 책 샀습니다. 아, 샀어요? 네, 아,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렇게 또 이렇게 착하시네. 책. 아, 당연히 사야죠. 네. 유명하신 선배님이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행사를 많이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이 바쁜 일정에도 하시고 어떻게 봉사를 어떻게 열심히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뭐 정치이긴 하지만 이제 정치에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정치는 이제 현장의 정치, 그러니까 현장을 중시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정치 활동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정책 개발을 통해서 어떤 뭐 지역 사회나 또는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책을 연구해서 또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럿이 같이 토론하고 연구해서 하는 일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국내의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또 기관, 또 해외에 또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그 협력 관계의 네트워크를 또 강화시키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정치의 포괄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의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현장 정치입니다. 현장 정치. 직접 가서 느끼고 체험해 보시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책을 통해서 만나온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되겠죠. 그렇죠. 네, 책 속에 있는 뭐 주인공들이라든지 책 속에 있는 많은 뭐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그들의 삶의 또 아픔과 애환과 또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저 또 수렴도 해야 돼요. 피부로도 느껴야 되고. 맞습니다. 제가 그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저의 느낌이니까 이제 한수산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네. 그분이 쓴 부초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부초가 뭐냐면 그 공마단 있잖아요. 유랑극단, 서커스단. 서커스. 예, 예. 아. 예, 그 서커스단이 옛날에 유랑극단으로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무대를 설치해놓고 거기서 공연하고 이제 표 팔아가지고서 이제 돈 벌고 이러는데 거기에 이제 뭐 무용하고 연애하는 분들도 있고 또 마술하는 분도 있고 뭐 고개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네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 서커스단에서 벌어지는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얽혀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써놓은 소설이 부초예요. 부초. 네, 한산의 부초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읽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가슴이 너무 찢어진다고 할까? 아린 그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소설 속의 얘기니까요. 그렇죠. 어떤 거기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어요. 기르고 있는데 그 이제 애가 사내아이였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애를 이제 아빠에 입적을 해가지고 아빠가 이제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교육도 받고 뭐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 집에 그 엄마가 혼자서 키우던 자기 애를 들다주는 장면이 나와요. 나 지금도 나 그거 생각해 눈물이 갑자기 핑 도는데 아이고. 그 네. 그 어머니가 자기 뱃속으로 나서 무슨 많은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분도 아니고 그냥 근근히 먹고 살면서 애를 키운 거 아니에요. 혼자서.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 어머니의 전부야. 그잖아요. 맞죠. 전부잖아요. 전부죠. 그 애기만 보고 또 아장아장 걷는 거 보고 그 애가 엄마 하는 것만 보면서 이 어머니는 힘이 된 거야. 힘이 되는 거. 그런데 그거를 그 애의 인생을 위해서 그 사내아이를 그렇다고 엄마가 품고만 있으면 이제 곧 학교도 가야 되고 사회인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굉장히 많은 편견과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이 있다는 걸 또 엄마가 또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를 그 아버지한테 입적을 시키고 아버지 집에 제대로 갔다가 이제 키워달라고 이제 뭐 입양도 아니지 사실은 양육권을 이제 넘겨주는 거죠. 아버지는 맞죠. 아버지는 맞지만 이제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애를 놓고 돌아서서 비탈길을 내려가는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읽는데 그 어머니라고 할 수도 없어. 그 어미의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그것이 정말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지 내가 물론 어린 감수성도 있었겠지만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부처에 많은 장면이 있어요. 뭐 칠성이라고 하는 키가 작은 난쟁이가 뭐 나오는 얘기도 있고 뭐 많은 재미도 있고 드라마틱한 게 많은데 그것들을 다 놓더라도 저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게. 엄청 슬프셨겠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토크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가슴으로. 입으로 이렇게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언어는 우리가 입을 통해서 뭐 국어, 영어, 한국어 그죠? 한국어, 영어, 뭐 중국어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우리 말을 표현하지만 마음도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소통이라는 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야만 그 현장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차마 말로 못하는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그런 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 가슴 속에 있는 뭐 어떤 열망, 소망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 주거나 함께 공감하고 함께 가는 것이 정치예요. 멋지시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현장의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에게 생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다, 뭐 또 도의원이다, 시의원이다 이렇게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현장을 소홀히하면 그건 정치인도 아니요. 그렇죠. 예, 그럼 뭐 그런 저 회사원하고 뭐 일반 그 저 행정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됐든 새벽이 됐든 뛰어야 되는 시간 나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고 같이 공감을 하고 또 적어도 힘이 돼주거나 함께 손이라도 잡고 같이 서로 간에 뭐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또 다른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멋지십니다. 진짜 멋지십니다. 네. 이분이 정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운동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바쁜 일상에서도 항상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운동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뭐 우선 제일 많이 하는 게 제가 이제 자전거 타기를 합니다. 하체 운동. MTB 아니 실내 사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바깥에서 예. MTB 자전거 산악.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제가 몸이 크잖아요. 키가 181cm예요. 네. 80kg가 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전거는 이게 휘어질까봐 MTB를 제가 장만을 했어요. 멋지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걸 빌려서 동호회에서 안 쓰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걸 빌려가지고 한 6개월 정도는 그걸 가지고 타면서 이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훈련도 했어요. 멋지십니다. 그랬는데 이제 한 6개월 되니까 이제 페달링도 좀 하고 조금 이렇게 자전거를 제법 이렇게 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뭐 이래 갖고서 좀 중저가에 제게 맞는 걸로 이제 하나 장만을 해서 타는데
제가 이제 하루 일과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서 엄청 일찍 일어나시네요. 예? 엄청 예. 일찍. 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4시에 일어나는 게 버릇이 돼 있어요. 4시에 일어나서 그리고서 어머니가 이제 새벽에 매일 일어나시니까 어머니하고 짧게는 5분, 뭐 길게는 1, 20분 잠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어머님도 저 아들인데 같이 살긴 하지만은 밤 10시, 11시, 12시 넘어서 들어오는 자식 그 뭐 들어오는 기척이나 잠깐 느낄까 뭐 밤에 얘기를 하겠어요. 피곤한 자식한테. 또 그러니까 어머님이 자식한테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새벽부터 없을 것 같아서 저도 그나마 그 시간에 이제 같이 만나는 거예요. 엄청 효자시네요. 아이 뭐 저 불효자죠. 아니, 저는 뭐 효자라고 할 소문 수 다 없죠. 났습니다. 효자시라고. 그런데 저희 그 어머님께서 이제 새벽에 그렇게 해서 저는 제 표현으로는 어머님과의 새벽 데이트 이렇게 멋지시네요. 새벽 새벽 데이트. 데이트. 근사한데요. 길진 않아. 네. 4시부터 한 4시 10분 20분 사이. 그거 그렇게 대화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냥 뭐 그냥 사실 잠깐 뭐 이렇게 뭐 어머니하고 이제 어떨 때는 양치질하면서 얘기도 듣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서 어머님은 4시 한 2, 30분 되면은 이제 새벽 기도회, 교회 나가시는 교회 새벽 기도를 쭉 하시고 저는 자전거를 타고서 의림주로 올라서 또 이 지역의 현장을 쭉 시장통 뭐 이래 보면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같은 데는 이제 모종상, 그다음에 또 이제 농약사, 또는 뭐 떡방앗간, 떡방. 기름집, 또는 야채 집 이런 데는 아침 장을 보는 분들이 많고 또 그렇죠. 요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뭐 관광 가는 분들이 적지만 이제 원래 이 시기면 관광 가는 분들이 많아서 떡방앗간에 아주 새벽이 바빠요. 떡을 해가지고 출발하는 버스에 갔다가 배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 쭉 돌아보면서 이제 그냥 눈인사도 하고 뭐 서로 이제 뭐 좀 말씀도 듣고 어떨 때는 야단도 맞고 아니 치주면 안 되는데. 아니 뭐 저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은 야단도 맞고 또 경우에 따른 칭찬도 듣고 이것이 일상이에요. 일상생활. 예, 그 야단 맞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면 그럼 정치 안 하면 돼요. 아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할 때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네. 농구도 그렇잖아요. 농구도. 내가 그 팀의 팬이에요. 네. 그래서 막 응원을 해 객석에서. 축구 선수 누굴 좋아해요? 저는 손흥민 좋아합니다. 어? 손흥민 좋아합니다. 아이고 세계적인 선수를 좋아하네. 네. 그럼 여기서 거기서 막 하는 손흥민 선수라고 해서 뭐 전반전 후반전 내내 다 아주 그냥 뭐 최고의 실력 발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 보면 헛발질도 할 수 있는 거고 될 어떨 때도 때는 안될 때 있고. 미끄러질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야 그걸 미끄러지면 어떻게 해? 막 소리 지른다면 맞죠. 그 소리를 손흥민 씨가 혹시 들었어? 그래서 기가 푹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항상 응원해 줘야죠. 그럼 그것도 응원이야. 사실은. 맞아요. 이것도 사랑이라고. 네. 이게 비판하는 거 없고 뭐 또 야단치는 거 없지만 네. 그것도 사랑이에요. 네. 그 아무리 저 구차한 일이 생겨도 정말 아끼는 친구한테는 밤새 쫓아가면서 설득하고 얘기하고 그렇죠. 야단치고 토론하잖아요. 네. 그건 사랑하는 친구끼만 그래. 친하고 네. 가깝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싫어하는 친구한테는 아이 그래 넌 너대로 아니, 살아. 너대로 살아가. 나랑 상관도 없는 건데 뭐. 뭔 상관이냐 이렇게. 그럼요. 마찬가지. 네.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네. 어머니도 내 자식을 사랑할 때는 항상 밤새 맞아요. 같이 뭐 네. 울고 야단치고 뭐 막 이러는 거고 조언도 어느, 해주시고. 어느 혹시라도 뭐 별로 그런 내키지 않는 관계는 귀찮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도 유권자 혹은 주권자라고 저는 주로 표현하는데 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아끼고 사랑하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은 예를 들면 내가 한 10가지의 얘기를 들으면 그중에서 한 서너 가지는 야단이라고 야단. 봐야 돼. 근데 좀 점잖게 치는 야단도 있죠. 그렇죠. 점잖게 치는 야단도 있고 뭐 어떨 때는 독자주 그냥 직설적으로 하는 야단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뭐 즐긴다기보다는 충분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을 해야 돼요. 아. 그게 이제 기본이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공사 현장이 있어요. 네. 아파트 공사 현장이나 도로 공사 현장 굴착하고 막 네. 이러는데 그런 데를 자전거 타고 이래 가면 좀 MTV니까 다 가잖아요. 다 가죠. 비포장. 네. 가면은 뭐든 가죠. 그 여기 제천에 어느 큰 고층 아파트 지을 때 얘긴데 제가 거기를 거의 새벽마다 들렸어요. 쫙 들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헬멧을 쓰고 이러고 가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누군데 여기 막 들어오냐고. 아유 죄송해요. 지나가다가 공사 현장이 궁금해서 잠깐 들렸다고. 니시오 그러면. 아예 여기 제천시장입니다. 그럼
시장님이세요? 무서우신 분이네. 뭘 무서운 건 아닌데 일단 저 이렇게 뭐 그냥 지나가던 그냥 사람은 아니고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존중하는 거죠 저를. 그래서 시장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근규입니다. 그럼 아이고 일로 와서 커피 한잔 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네. 커피도 한잔 하고 이제 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저는 그냥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왔지만 그분들은 그날 아침 회의할 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유, 이 시장이란 친구가 오늘 여기 왔었다고 새벽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왔다 간 거는 또 하나의 또 사실이니까. 보고를 해야 될 거예요. 보고를 해야지. 그 와서 뭐 했는데 아니 와서 그냥 쭉 둘러보시고 그냥 커피만 한잔 하고 갔습니다. 야, 뭐 혹시 뭐 문제되는 거 없었어? 이제 이렇게 마련이에요. 현장 소장 입장에서는. 네. 뭐 뭘 캥기는 게 없나 그런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렇지. 저는 사실 그런 걸 본 건 아닌데. 네, 그냥 가서 본 건데. 네, 자전거 어떻게 타고 되나요? 가다가 그냥 네. 커피 한잔 하고 본 하고, 건데.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친구가 자전거 타고 온다니까 내일 또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안 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네. 안 온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 발 달린 자전거가 자전거는 지 맘대로 가는 거지. 어디든 가는 거. 그렇지. 뭐. 부산도 갈 수 있는데요, 뭐. 부산은 난 좀 멀고 우리 지역에서만. 네. 그런데 이제 거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철골을 맞는 걸 넣잖아요. 그렇죠. 철근을 콘크리트 할 때나 이렇게 타설할 때 그 제대로 된 걸로 해야 돼요. 미리수라든지 이건 그 건축 설계상으로는 다 맞는데 어떤 데서 부실이 나오냐면 그 철근을 야적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일찍 철근을 넣어야 되니까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쯤 미리 자재를 다 갖다 놓잖아요. 그럼 갖다 놓으면 어디다 놓겠어요? 그 공터에다 공터에다 쌓아놓잖아요. 쌓아놓죠. 쌓아놓으면 반드시 이 습기가 닿지 않도록 잘 이렇게 여며놔야 돼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도 돼. 예. 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쌓아놓기도 해야 돼요. 일일이. 왜냐하면 그것이 습기가 묻어 있으면 이슬이 됐든 비가 됐든 묻어 있으면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서 부식을 하잖아요. 그럼 그 부식하는 것이 곧 이게 당초의 설계와 달리 이게 부실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럼 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무슨 미리수를 속여서 나쁜 짓을 해서만이 이것이 부실 건물이 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리나 현장 소장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자전거 타고 온 시장이 그걸 뭐 목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걸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종의 관리 감독한 효과가 생기죠. 그럼 이제 관리소장이 야야 그거 저 예를 들면은 그 제대로 잘 그 관수하라고 말이지. 막 치우라고 그러고 막 이러겠죠. 글쎄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분리수거 같은 것도 네. 잘할 거고 하나씩 그래서 나눠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 산다는 게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부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일들을 주로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지금 얘기처럼 현장을 또 많이 갈 수 있고 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는 분들도 뭐 내가 거기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것보다는 자전거 타고 가니까 예. 저놈아가 아직은 좀 쓸만한 놈인가? 잘된 놈이네. 다리도 만져봐요. 그 다리 딱. 오, 괜찮죠? 짱인데요. 내가 하루에 한 뭐 5만 보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걸어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그럼요. 건강에 아니 내 표현이 그래. 없이 사는 사람 몸이라도 튼튼해야지. 아닙니다. 그런 거. 멋지십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를 제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뭐 있을 때는 사실 등산도 좀 하고 여행하고 그런 거 참 좋아하는데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일체를 갈 수가 못 하고 없죠. 주로 이제 방콕에 주로 있는 방콕 건데.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있다가 서재가 저에겐 가장 중요한 이제 방이니까 이 서재에서 좀 책도 좀 모처럼 좀 정리할 것도 정리도 하고 글도 쓰고 뭐 또 사람들 이렇게 필요한 분들은 일로 오시라 그래갖고 여기서 차 한잔 하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그럼 공구라는 운동 안 좋아하십니까? 공우? 공. 공. 네, 공구라는 공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구기를 많이 못했어요. 축구 제가 선수도 했었어요. 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었어요. 와, 멋지신데요? 물론 학교에. 학교 대표로 오. 초등학교 때 해서 센터 하프를 했었어요. 야. 그냥 달리기를 하니까. 예. 근데 한번 이제 시합에 나갔는데 내가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도대항 이런 시합에 나갔는데
공을 거의 한 번도 못 만져본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니까 뛰기는 제일 많이 제일 많이 뛰었는데 공은 못 만져봤어. 공이 어디로 다른 데로 사라졌네. 아니 공이 이상해 내 앞으로 오질 않더라고. 공이 이상한 거예요. 막 굴러다니니까. 굴러만 가지 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 이제 그때 그 코치 감독 선생님이 나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을 피해서만 이렇게 다니냐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구를 제가 이제 그 야구를 네, 3루타까지 쳐본 사람이에요. 오. 정말로. 아니 근데 우리 이제 대학교 때 네. 그 이제 체육 시간에 이제 학과별로 이렇게 대항하는 이제 시합 겸해서 이제 체육 시간이니까 했는데 야 근데 넌 그 환경 잊어지지 않아. 하여튼 말로 격이었었어요. 뭐 그때는 뭐 뛰면은 되게 이제 세이프하죠. 그렇죠. 정확히 이렇게 잡지를 못하잖아 잘. 예. 근데 이제 그 고려대학교 운동장이 꽤 컸는데 그때 내가 배트를 들고서 서 있는데 세 번째가 네 번째는 공이 뭐 농구공 같다면 좀 이상하고 한 배구공처럼 커 보이더라고 막 오는데 야구공이. 그래서 그대 갖다 쳤는데 그게 3루타까지 간 거야. 와, 난 그리고 나서는 제가 야구를 그 다음부터 거의 안 한 것 같아. 아, 야구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워낙 뭐 이렇게 생활이 막 분망하다 보니까 야구는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팀도 있어야 되고 상대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었지만 혼자 생각에 아니 뭐 야구 내가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3루타 쳤는데 이런 뭐 이렇게 약간의 교만함 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아 이런 야 3루타 쳤어요. 아니 웃기죠. 지금 이 나이에 평생 내가 야구를 뭐 3루타 쳤다는 얘기 이렇게 할 정도면 어이없는 거지만 그럴 정도로 그때는 지금도 생각해요. 야구공이 보통 야구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게 배구공만은 커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선수들도 실제로 이게 자기가 장타를 잘 맞출 때는 공을 정확히 보고 그러잖아요. 어깨에 힘 빼고 그렇죠. 스윙을 하니까 그게 잘 맞으면 이제 홈런도 하고 잘 갈수 맞는 건데 그때는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 야구공이 좀 더 커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확히 보였다는 얘기겠죠. 한 번에. 그리고는 네. 또 구기 종목 당구도 구기 종목에 들어가나요? 당구도 요즘에 스포츠니까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죠. 그럼 당구는 제가 몇 치십니까? 당구요? 네. 저 300까지 올려놨었어요. 그걸 이제 잘 쳐서라기보다 그래도 저 그냥 넷째 그 학교에서의 내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 학기에 한 50씩은 올려놓자. 그래갖고서 그냥 한 학기 지나면 50 올리고 50 올려갖고 300이에요. 내 지금 보는 거는 한 500 돼요. 와. 딱 보는 거는 치는 거는 글쎄 요새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한 200까지는 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언제 한번 당구를 한번 그럼 해볼까요? 전 당구 80입니다. 그럼 됐어. 그럼 내가 200 놓고 80 놓고 한번 가시죠. 저 닭갈비 내기. 언제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걸 뭐 그냥 먹으면 안 돼. 이거 쳐서 내기 하죠 뭐. 그러니까 괜찮죠. 좋아요. 그래서 그거 있고 바둑도 스포츠에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건 어디에 들어가? 구기에 들어가나? 구기 종목은 아니죠. 구기는 일단 동그래야 돼. 비종목. 동그랗거나 럭비처럼 이렇게 예. 하여튼 뭔가 굴러다니는 게 있어야 돼. 이건 뭐 굴러다니는 게 아니고. 알까기는 그거는 재미삼아 하는 거죠. 그건 아니고.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바둑은 구기 종목 아니고. 탁구는 좀 쳤었어요. 저도 탁구는 좀. 네, 탁구를 좀 쳤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운동을 이렇게 다양하게 또 이렇게 정말 즐기거나 하지 못한 점은 있어요. 이제 삶이 워낙 팍팍하기도 하고 이제 바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지를 못하는. 예를 들면은 학교 다닐 때는 뭐 고아원에 가서 야학도 해야 되지, 가정교사 선생님도 해야 되지, 또는 새벽에는 또 저 순두부 장사 리어카 가서 어머니하고 장사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과 이런 아주 다양한 곳을 막 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사는 인생이다 보니까 일정한 정형화된 그런 걸 못했어요. 헬스 클럽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헬스 트레이너신데 헬스 클럽 한 번 한 달도 끌어본 적이 없고 그럴 수가 없는 게 바쁘시니까. 그러기도 하고 한 달 내내 거기만 있지를 못하니까 그 시간대에 저는 예를 들어 새벽 4시에 누가 전화가 와서 급히 와달라면 저는 막 쫓아가기도 해요. 실제로 오죽하면 나한테 전화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형하게 돼 있는 것들은 뭐 탁구장 가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헬스도 헬스 클럽에 가야만 그렇죠. 되잖아요. 못 탁구. 뭐 예를 들면 뭐 사우나 뭐 이런 데도 왜 한 달씩 끊고 이러잖아요. 한번 못 끊어봤어요. 아, 그거 끌어놓고 안 가면 돈 아까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점도 있고요. 근데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그 가족 간에 음. 화목하시다고 들었는데 어머니도 좋으시다고 들었고 네. 아드님과 부모님과 그 와이프분이랑 대화를 많이 하시나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아. 저는 이제 그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저 직종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행사에 가면은 아이 뭐 축사 한마디 하라고 그러고 또 네 생각은 뭐냐 자꾸 묻고 이러다 보니까 말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경청을 즐기는 편이에요. 경청을. 그래서 집에서도 어머님한테 내가 뭐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어머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머님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저희 어머님 초등학교 중퇴예요. 초등학교 이제 처음에 들어가셨다가 6.25가 터져서 아이고. 학교를 못 가셨어요. 그러다가 6.25 끝나고 나서 학교를 다시 가려고 했더니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가방이랑 책을 전부 아궁에다 다 태웠대요. 왜냐하면 6.25 때 본바에 의하면 전쟁 중에 보니까 좀 반반한 여성들은 좀 곤욕을 치르더라 이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격견이 다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여기서 표현하기는 곤란하지만 하여튼 전쟁 중에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들의 시대의 아픔이죠. 그래서 좀 반반하고 뭐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활동할 만한 사람들은 꼭 그런 곤욕을 치르더라. 그래서 배우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그 당시 이제 미군정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국가와의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울 때니까 낯선 사람이 막 오면은 진짜 수검정으로 얼굴을 막 발라놨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뭐 꼭 미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막 발라놓은 거죠. 이렇게 남의 관심 안 가게. 관심 안 가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초등학교 졸업 못하니까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뭔데? 그 글을 빨리 못 읽어요. 그런 게 있구나. 예. 글이라는 것은 많이 보고 그런 사람은 빨리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뭐 사실 한 몇 개만 이래 보면 대체적인 이게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학교를 이렇게 안 다니셨기 때문에 말씀은 참 천상유수셔. 장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거죠. 말씀은 뭐 아주 거의 뭐 이 대기업 사장은 뭐 저리 가라야. 그런데 글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쭉 이렇게 경청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대학까지 나온 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을 많이 교훈 또 그런 것을 인생 철학처럼 가지고 계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새벽에 데이트를 하는 것도 그런 얘기예요. 새벽에 이래 듣다 보면 뭐 요새 같을 때는 뭐 좀 덜하지만 한참 제가 이제 바쁜 일을 할 때는 어머니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바깥에서. 그거를 가지고 저를 다독거려 주기도 하고 또는 점잖게 이렇게 야단도 쳐서 뜻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갖고 뭐 제 아이들 이제 아들만 셋인데 아이들은 뭐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아마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장 열심히 진지하게 잘 경청해 준 사람이 아빠라고 기억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공감이 가요. 네.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마리아라고는 그 가정교사 수녀죠. 수녀인데 들어본 것 같아요. 마리아가 네. 제가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있는 그 퇴역 장군 이제 호라버님이시죠. 혼자 되신 분인데 그분 집에서 7 애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일곱 애들 가르치고 뭐 이러면서 가정교사를 하는 건데 일종의 튜터죠. 그걸 하는 건데 그 거기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수녀로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이제 아마 그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주인에 대한
연모, 사랑의 마음이 느꼈는데 그게 그 뭔지를 몰라가지고 막 본인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평생 처음 느끼는 감정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거길 떠나서 수녀원으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그 원장 수녀님한테 이제 막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일종 고해성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원장 수녀가 마리아에게 굉장히 멋진 노래를 해주죠. 너의 삶과 너의 꿈과 너의 사랑을 향해서 마음껏 날아가라 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데 그 마리아가 어쨌든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기타하고 짐을 싸들고서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돌아오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딱 줄 서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자기는 뭐 했다 막 하는데 이 마리아 선생님이 그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뭐 자기는 뭐 우체부로 일하고 있는 애하고 뭐 얘기를 나눈 얘기 큰딸 뭐 누구 뭐 남자친구 비슷한 거죠. 그런 얘기를 어디다 하겠어요. 근데 마리아 선생님도 해는 거야. 막 그랬었고 뭐 어쩌고 하는데 맨 꼬맹이 막내가 그냥 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예요. 근데 꼬맹이 막내가 손가락을 딱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선생님이 딱 쭈그리고 앉죠. 앉아가지고서 손을 이래 보면서 아 이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고양이가 물었어요. 딱 그러냐. 그랬냐고. 뭐 이렇게 이제 리액션을 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상황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나누는 것이 소통의 출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출발하면 그건 소통이 아니야. 그건 토론이거나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하나씩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애가 가지고 있는 관심, 그 애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 뭐겠어요. 고양이한테 물려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단척으로 감고 있는 게 그 아이의 일생에서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른 입장에서 보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야 그까짓 거 가지고 먹으래. 이러면 소통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애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대한 자기 삶의 일생일대의 사건이야. 그거를 그 애가 느끼는 만큼 똑같이는 느끼지 않지만 같이 앉아서 그걸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그 공명을 표시해 주니까 그 애는 누구를 사랑하게 되겠어요? 마리아를 사랑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마리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형제들이 전부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는 사실은 어느 부유한 재산이 많은 귀족의 미망인과 혼담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그걸 안 해주는 거야. 자기가 봤을 때 좋은 점을 가르쳐주고 좋은 점을 얘기하려고 하지. 그 사람들이 애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삶 속에서의 중요한 문제들이나 관점을 도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은 안 되는 거죠. 소통은 안 되는 문이 닫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경우는 뭐 아들 셋하고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좀 거창하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아들 셋만이 아니라 누구하고 만나도 제가 다 100%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렇게 얘기할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힘들면 저렇게 할까라는 것으로 출발해서 얘기를 경청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의 감정보다는 그의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편할 수도 있죠. 누구든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편하게 수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알아서가 아니라 그의 관점에서 출발하니까.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제 뭐 아내라든지 또는 아이들, 어머니, 또 혹은 이제 그 가족 친지들 경우는 그런 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부부 싸움을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워낙 좋으셔서. 비법이죠, 비법. 비법. 이게 이런 얘기 가서 이거 가서 우리 제 아내가 들으면 좀 그런데 어쨌든 비법이 있어요. 부부 싸움 안 하는 비법. 이거는 제가 꼭 알아야 돼.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거나 결혼을 하시면서 혹시 부부간에 조금 심리적으로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이걸 꼭 비법을 알아야 돼. 첫째, 집에 일찍 들어가지 마세요. 맞아 죽어요. 일찍 안 들어가면 혼내요. 그건 이제 뭐 본인의 이제 사전 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절대로 이거 전 알죠. 비법이라는 건 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절대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일찍 들어가지 말고 가능한 한 늦게 들어가면
저를 뭐 하여튼 혼내려고 맘먹고 따지려고 맘먹고 있었던 제 아내는 피곤해서 잠들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제 아내가 이제 이제 오늘 기다리다가 이 화상이 이제 이렇게 늦게 오니까 내일 이제 그럼 아침에 혼 좀 내야지라고 맘 먹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는 없죠. 출근. 일찍 나오세요. 일찍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런하면 끼케야 카톡으로 문자로 이제 이렇게 좀 어필을 하는 거니까 문자는 날라왔고 제 머리를 때리지 않아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좀 봐도 무섭던데요? 그래? 제가 와이프한테 잘해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혼자 애기를 다 보잖아요. 저는 12시간씩 일하고 가면 자는 것밖에 못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잡혀 사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야, 아니 그래요? 네. 그럼 경처가셔? 네, 저는 웬만하면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럼 집 청소도 쉬는 날 이제 음. 뭐 친척집에 가서 있다가 와서 제가 청소하고 네. 웬만한 거 다 해주고 싶어요. 야, 진짜 이거 진짜 만점이네. 요즘 이게 생생 토크 그 남자잖아요. 네. 이 생생 토크 그 남자는 젊은 남자란 뜻인데 네. 요즘 젊은 이렇게 청년들은 이렇게까지 정말 가사를 분담하고 또 그 사실 여성이 혼자 집에 살림하는 게 굉장히 힘든 엄청 거예요. 힘들어요. 저도 애가 둘인데 네. 애 둘 보는 것도 엄청 힘들고 또 미안한 게 많이 못 놀아줘서 그래서 쉬는 날에는 항상 같이 있으려고 노력해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진짜 사실은 육아도 힘들고 또 그 가사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노동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리고 또 그것만 하나요. 또 사회적 활동도 좀 일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 우리가 진짜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아. 저는 사실 잘 그걸 많이 못하는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쁘시니까. 그 바쁘다는 게 핑계는 되겠지만은 어쨌든 잘 못하는 게 많지만 사실은 그런 배려를 꼭 같이 해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가사도 같이 분담하고 육아도 분담하고 맞아. 그렇게 해서 함께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의지하고 또 마음으로부터 서로 따뜻함이 이어져서 되는 그런 가정을 이끌어가면 모범 가정이에요. 너무 참 효자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진짜 모범 가장이시네요. 저는 빵점 남편이에요. 이거 100점이시죠. 최고 최고시네. 항상 보면은 미안하고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고 와이프한테 더 미안하고 더 잘해주고 싶은데 또 이게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이제 몸이 힘들 때도 이제 사람 많고 근데 닭갈비 집에서 일하고 가면은 피곤하면 이제 와이프도 좀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네네. 사실 자지 말자 그래요. 이따 자자 그러고. 네네네. 그래서 막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이러고 싶고 그러니까 애들이랑도 많이 놀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너무 안쓰러워요. 예, 그렇구나. 와이프가 그 이런 게 우리 어부인한테 한 말씀 하셔. 사랑해. 그런데 네. 이제 이제 닭갈비 음식이 참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맛있고 깊은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료를 내가 보니까 좋은 재료를 쓰시는 좋은 것 같아요. 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고객이 내 가족처럼 느껴지면 내 부인, 내 아들, 딸이 먹을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장을 보면은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이죠. 예. 그러니까 항상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주니까 더 기분이 좋아요. 그게 네. 최고야. 그러니까 손님이 와서 그냥 뭐 얼마 매상이 올랐다. 이거는 또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뻐했더라, 즐거워했다, 맛있어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정말 하루에 굉장히 보람이기도 하고 기쁨이다. 그러면 사업가로서는 최고인 거야. 맞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결이 있어. 대신 제가 이제 하나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혼자 이제 계시잖아요. 네. 그 예전에 아버님 계시다가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혼자 이렇게 계시면은 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어머님이 평생 일해 오신 분이잖아요. 그냥 뭐 집에서 그 가정만 돌보거나 이런 분하고 좀 달라서 평생 일만 해온 분이 경우에는 아들에 대한 그 애틋함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한 만큼 일을 많이 열심히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크게 아들을 뭐 호강시킨 거 아니라 하더라도 뭐 용돈도 주고 뭐 학비도 보태고 나름대로 뭔가 생활에 같이 부부간에 이제 하여튼 협력을 해서 맞벌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굉장히 더 애틋하고 소중하고 더 귀한 거야. 내가 땀 흘린 노력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사랑이 좀 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응?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너무 과도하게 나한테 이렇게 좀 요구하는 거 아닌가? 기대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까지 막 느껴지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사랑이 나빠서가 아니라 뭐 어머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너무 좀 과하면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지혜롭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이제 아내한테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잘 그 집안에서 그것이 잘 실천되는지는 둘째 문제를 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반은 훌륭한 거예요. 성공한 거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어머님하고의 또 이 대화. 혼자시니까 그 대화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어떤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들어주고 그 관점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게 소통이라고 했잖아요. 네. 또 이제 어머니는 거꾸로 아들의 입장에서 아이고 애 키우고 여기서 또 이렇게 가서 일하고 있고 또 아내한테 또 남편 노릇해야 되고 또 집안에서는 큰 틀에서 가장 노릇해야 되고 응? 이러는 아들의 입장을 또 생각하는 게 또 어머니의 또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배려해 가는 것. 배려하면서. 그게 논어에 나오는 충서야. 충서. 해봐요. 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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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정말 충실하게 서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논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도 중에 하나예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완전히 공자할 맹자하면 이거 별로 안 좋은데 토크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게 그러니까. 공자할 맹자리 됐지? 이러면 안 되네. 또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제가 또 대충 묻고 싶은 게 한 이게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그럼 아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인사? 예, 인사를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것도 좀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제가 이제 사진을 저 대학 때 아마추어 사진 작가였었어요. 네. 사진 작가. 그리고 사진기를 제가 굉장히 뭐 옛날 것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한 100개 되겠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카메라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면은 어떨 때 사진이 가장 잘 찍혀지는가를 제가 체험적으로 저는 설명을 하는데 피사체죠. 상대방이. 피사체와 내가 교감이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찍으면 사진이 잘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앵글인데도 잘 나와. 얼굴 표정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또 찍고 나서 보여주면 다 잘 나왔다 그래요. 자기 만족이 생기는. 만족. 예. 사진 잘 나왔다고 하는 건 자기 만족이에요. 그렇지. 그것이 뭐 사진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찍어야 잘 찍다. 그건 뭐 사진 작가나 전문가들이 할 일이고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같이 찍은 사람이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 뭐냐면 그걸 이제 사진은 뷰 파인더로 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진 이렇게 렌즈로 해서 이렇게 보는 요렇게 보는 그거를 뷰 파인더라 그러잖아요. 그 뷰 파인더로 보는 세상.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일상으로 보면 내 눈으로 보는 세상, 내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나와 공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인사하면은 화가 난다고 상대방은. 건성으로. 우리가 어느 날 저 멀리 한수면 월악산 양파 축제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우리가 애들 데리고 만났어요. 제가 막 가다가 만났어. 그래서 우리 MC가 저를 보고서 선배님, 삼촌, 시장님 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네. 근데 내가 이래 가면서 그래 이러고 가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서운하죠. 네. 왜 그래요? 저는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그렇죠. 이상하네. 그렇죠. 네. 뭐 기분 나쁜 일 있었나? 네, 안 좋은 또 일 있으셨나? 아니면 또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네네. 뭐 물론 이해는 하겠죠. 바쁘니까 저렇겠지.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게 뭐 오래 가서 붙잡고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상대방의
마음과 내가 교감될 정도의 상황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 마스크 쓰고 길을 가잖아요. 네. 그거 뭐 눈만 보고 인사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눈만 보고 이렇게 손을 든다고 해서 인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정말 반가움에 또 진심으로 고마움에 이렇게 인사를 하면 눈만 봐도 알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서 계산할 때 손님이 와서 아우 정말 맛있게 잘 먹고 가요 이러면 그 말소리로도 물론 고맙지만 그 눈을 딱 보면 눈이 좀 약간 촉촉히 빛나지 않던가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게 뭐 안녕하세요, 헬로우, 뭐 니하오, 뭐 이게 다 이제 인사죠. 인사죠. 그런데 그런 인사는 말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그 어휘는 될지언정 진심으로 아무 말을 못하는 그러면 농아인은 어떻게 인사를 하겠어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했는지,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를 눈빛 하나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진심이요. 진심.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진심으로 하라 이거죠. 네, 진심으로. 네. 요새 우리 선거 때잖아요. 네. 선거 때 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후보자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은 유권자들을 표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표로밖에 안 본다 이런 비판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정치하는 놈들은 말이야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안 보고 표로밖에 안 봐 이 얘기를 부드럽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표로 보일 거야. 이렇게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마음속에는 정치하는 놈들은 다 그래 그따위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히 후보자가 사람을 더 소중한 자기 삶의 동반자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상대방의 표가 오질 않아요. 오더라도 건성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얻는 거예요. 선거나 정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진실을 목숨처럼 지켜가는 거고 대중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일정한 가치와 기준과 원칙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면 대중들이 적어도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도둑질을 않는다. 저 사람은 세금 가지고 허투루 막 나쁜 짓 안 한다. 저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코지를 안 한다. 이런 무슨 믿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만나기만 하면 뭐 나 등쳐 먹으려고 그래. 그럼 그 사람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만나기 싫잖아요. 만나기 싫죠. 정치는 더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일정한 가치를 정확히 지켜가는 사람은 보기에도 좋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가게 되는 거고 안쓰러운 거고 자다가도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 내일 비가 아무리 와도 그냥 투표장에 가서 꼭 내가 내 손으로 꼭 한번 찍어주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게 모여서 생각지도 않았던 당선될 것 같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당선된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진심이 통한 경우. 네. 진심을 알아주는 그러한 대중들과 그런 진심을 가지고 일하는 정치인이라면 그런 접목이 가능하다고요. 아주 어려운 일이긴 해요. 어렵죠.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오늘 손님이 100명 왔네. 이 두당 2만 원씩 계산하면 200만 원을 올렸겠구나. 이런 셈법으로 하는 경우와 똑같은 결과는 똑같아요. 돈 안 받고 뭐 음식을 파는 건 아니니까 매출은 똑같다 하더라도 200명이나 왔었네. 그 중에서 단골이 뭐 한 70%였었고 새로운 사람도 왔었는데 그분들도 표정 보니까 정말 맛있게 먹고 간 것 같아. 뿌듯해. 네. 내가 워낙 고구마를 좀 이렇게 서비스로 더 좀 이렇게 넣어줬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맞아 이 황금 고구마를 이번엔 사왔는데 그게 아마 이번에 좀 더 좋았던 것 같아. 뭐 이런데 연구를 하는 사람은요 매출이 얼마나 올랐냐는 뭐 계산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감흥보다는 내가 가서 구입해온 야채나 식재료로 맛있게 잘 해서 음식을 같이 들고 난 사람들이 가진 만족도를 보고 느끼는 보람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큰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고객들, 손님들이죠. 손님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큰 사업가가 돼요.
저도 보고 배우겠습니다. 아니 뭐 잘하고 있는지 알아요. 잘하고 있는지 아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정주영이라고 하는 현대그룹 네, 알죠. 설립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집에서 한 1년 정도 입주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응?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막내 아들이 어쨌든 우리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입주했었는데 새벽마다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그분이 아주 부지런하세요. 그 지하에 이제 주방 겸 식당이 큰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뭐 내 원래 식사 같이 하는 그 멤버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 정주영 회장님께서 그 아마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는 분한테 이제 이것저것 묻다가 아이고 이근규 학생은 몇 시에 일어나나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나 봐요. 그냥 아유 이 시간엔 꼭 일어나 있더라고. 어이구 젊은 친구가 배고플 텐데 그럼 아침이나 같이 하자 그러지. 그래갖고서 제가 이제 불려 내려간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렇죠.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면 배가 고프죠. 아침 뭐 7시에 밥을 먹을 때까지 3시간이나 그것도 간밤에부터 따지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에요. 배고픔이 더군다나 재밌네요. 그때는 막 돌을 씹어 먹을 나이인데. 네. 그래 이제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가까이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큰 원탁인데 어려우니까 이제 이쪽에 앉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마이크 있는 것도 아니까 저쪽에 있으니까 일로 오라 그래서 옆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뭐 큰 저 반찬은 많지 않지만 이제 아침밥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얘기를 그분이 하셨어요. 저는 뭐 어려워서 말도 못하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서 저는 지금도 가슴속에 담고 있는 것은 그 얘기예요. 그분이 쌀 장사를 하셨었는데 쌀 장사를 할 때에 가장 좋은 쌀을 가장 품질 좋은 것을 가장 정확한 날짜에 맞춰서 배달해 주기 위해서 자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옛날엔 쌀을 가마니로 사다 놓고 먹지 않았었어요. 골목에서 돛박으로 이렇게 사다가 뭐 하루치나 이틀치나 좀 있는 집은 한 일주일치 이렇게 사다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쌀을 이제 배달을 해줘요. 자전거 타고서 쫙 배달을 해주는 거야. 매일매일. 근데 그걸 그 먹는 사람 입장에서 쌀을 받아 먹는 사람 입장에서만 보면 자 오늘 아침에 먹을 쌀이 딱 떨어졌어 오늘이. 그럼 오늘 저녁 때는 쌀이 와야 내일 아침에 밥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밤이 돼도 안 와. 그러면은 뭐 한 끼 정도야 뭐 어떻게 대충 할 수는 있지만 아침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쌀 장사가 야속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뭐 전화가 많았던 시절이 아니니까 전화가 많았으면 전화해서 왜 안 와요 이러겠지만 와요 빨리. 전화가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약속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희중 씨 집은 예를 들면 목요일 날 새벽에 뭐 배달 이렇게 쫙 적혀 있잖아요. 이 배달 시간과 그 가장 좋은 쌀을 정확히 맞춰주기 위해서 자기는 모든 거를 다 거기다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응? 그 뭐 외상이고 안 하고 상관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쭉 하니까 다른 집에 거래하던 고객들마저 다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큰 쌀 장사로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쌀을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쌀을 판 것이었지만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나는 신용을 팔았다. 딱 보시다. 그 말이 내가 어린 나이에 야 신용? 그렇지. 쌀을 판 거는 물건은 쌀이야. 근데 그것을 거래하는 과정에서는 나의 신용.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신용인 거예요. 그거를 저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신용이고 믿음이고 가치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저로서는 뭐 정치를 하든 또는 다른 곳에 어느 곳에 가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 그 신용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 막말로 그러잖아요. 회사가 망해도 신용 있는 사람은 일어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신용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신용을 지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닭갈비집으로서는 세계적인 닭갈비집을 영광입니다. 사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마지막으로 저처럼 청년
사업가에게 좋은 말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예. 청년 사업가. 네. 예. 뭐 저는 사실은 이제 젊다, 청년은 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젊다라는 것은 젊음의 가장 큰 핵심은 꿈꾸는 나이예요. 꿈꾸는 시대, 꿈꾸는 시절이에요. 꿈이 있어야 돼요.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 꿈이 어느 꿈을 꾸어야 되느냐라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각자의 삶의 문제예요. 그런데 꿈을 꾸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닭갈비집 같으면 정말 적어도 우리 제천에서 가장 맛있고 최고. 가장 또 손님들이 만족하는 분위기 청결하고 음식 맛 좋고 또 분위기 주인으로서 고객과의 그 분위기가 최고인 그러한 닭갈비집을 내가 한번 꿈꿔보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투표를 한다면 닭갈비집 순서 투표 그러면 거기에서 당선될 정도로 그런 걸 꿈꾸는 것도 그것도 꿈이죠. 제 꿈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목표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꿈을 그냥 꾸고 있는 것은 몽상이에요. 그냥 꿈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 꿈을 향해서 이루기 위해서 도전을 해야 돼요. 달려가고. 도전. 네. 그러니까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잘 실현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도 하고 물론 실패도 하죠. 그렇죠. 그러나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성공할 수 수 있어요. 있다. 네. 좋은 말씀. 그러니까 그건 도전을 해야 돼. 그래서 도전하는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이렇게 닭갈비집 사장님이지만 내가 이 이근규 TV에 이 생생토크 그 남자의 MC로 한번 발탁돼서 이렇게 오늘 잠깐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만 이것도 중요한 도전이에요. 중요한 도전. 예. 많이 떨렸습니다. 떨렸어요? 그리고 긴장도 많이 했습니다. 끝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할 수 있다는. 너는 뜨거운 너의 젊은 나이를 불사르고 있는가? 이거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그 옛날 영화 얘기 하나만 하자면 옛날 영화에 그 유명한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검색을 해보세요. 빠삐용. 빠삐용이라고 하는 그 더스틴 호프만이 그 주연으로 했던 영화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 외국 가면 이제 섬에 감옥에 돼 있어서 탈출할 수 없는 그곳에 이제 갇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별의별 노력을 통해서 탈출을 하죠. 탈출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 빠삐용이 악몽에 시달리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때 이런 꿈을 꾸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억울하다. 하소연을 해요. 꿈에. 정말 억울한 처벌을 받아서 왔다고 보여져요. 이제 그 설정이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 빠삐용에게 그 꿈에 나타난 그 심판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너의 인생을 낭비한 죄가 있다. 그 얘기를 해요. 시간을 낭비한 죄. 그게 있다. 그 말을 들은 빠삐용이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서 감옥으로 가는 그런 꿈꾸는 영상이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또 그 책도 있어요. 원래 책이 이제 소설이 유명한 건데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맞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100년이라고 치자고요. 100년. 근데 이 100년이 어떤 100년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100년이에요. 또 어떤 100년이에요? 지금 과학자들의 그냥 분석에 의하면 지금 우주의 나이를 150억 년 정도 됐다고 해요. 우주를. 150억 년 된 우주에서 지구는 한 50억 년 됐다고 하죠. 과학적으로 탄소 공법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엄청난 시간이죠. 150억 년의 우주에서 50억 년 동안 존재했던 지구에 태어나서 100년 살다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학적으로 따지면 150억 년에 100년이면 무한소예요. 무한소. 리미트잖아. 리미트에 소야. 없는 거야, 아예. 우리의 100년이라는 것은 우주의 나이에서 봤을 때는 없는 거라고. 그
짧은 시간인 거죠. 짧다고 할 수도 없어. 완전 찰나도 아니지 이거는. 그 짧은 시간을 살다 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이걸 또 그 속에 또 낭비를 하면 얼마나 그것이 큰 죄인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장면도 저는 기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젊고 나이가 많고 이걸 떠나서 내 현재를 정말 마음껏 불사르고 있는가, 마음껏 도전하고 있는가, 마음껏 꿈꾸고 있는가. 그 꿈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마음껏 불살러가는 뜨거운 인생을, 뜨거운 청년기를 보내지 않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70, 80, 90 돼가지고 나의 20살 시절, 나의 30살, 나의 40살 시절 그 황금 같은 시기를 내가 왜 이렇게 게을렀던가, 내가 왜 그렇게 불사르지 못하고 당당하게 막 부딪혀보지 못했던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 150억 년 동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는 생각을 저는 꼭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20, 30대에 있는 청년들이 무엇을 하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하고 그리고 마음껏 꿈꾸고 어떤 것이었든 무엇이든 사회적 법과 관습과 원칙과 그다음에 미풍양속을 어긋나지만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무엇이든 마음껏 꿈꾸고 도전하고 불사르다 가는 그런 청춘이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윤희중 우리 MC 정말 오늘 멋져요. 오늘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MC로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게 더 좋은 기회가 또 올지도 몰라요. 이렇게 멋진 우리 MC로서 이렇게 잘 하신 윤희중 씨에게 아름답고 정말 행운 넘치는 그런 새날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불러주셔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말 멋져요. 저희 오늘 여기 그 토크 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봐주시고요. 저희 선배님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뭐 이런 거 있나요? 네. 그것도 눌러주고. 네,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